10억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바로 복리입니다. 100만 원이 10%가 되면 내년에 110만 원이 되고 110만 원이 또 10%가 되면 121만 원이 되고 이렇게 복리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 미국 주식의 경우 보통 연평균 수익률을 한 10% 정도로 꽤 높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 500개 대표 기업들이 있는 S&P 500 배당을 포함한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뭐 제가 계산해서 한 20만 원 정도만 넣어도 거의 인플레이션 포함해서 10억에 가까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이제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해서 좋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10억도 노려볼 만한 투자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탐인더 마켓님 모시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10만 구독자를 넘어서고 있는 탐인더 마켓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나눠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또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기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요즘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핫한데요. 네. 이렇게 좋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미국 주식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약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듯이 미국 국민들이 많이 하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01k라는 이제 미국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사실 주식 펀드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이 이 미국 주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안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도 탄탄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우리가 많이 아는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고 이런 주주들도 많이 탄탄한 베이스가 있고 거의 주주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펼치는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시장보다 제일 탄탄하고 투자하기 좋은 곳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주식 시장 전망도 굉장히 좋게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전망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또 시장 전망 이런 걸 잘하는 유튜버는 또 아니에요. 근데 또 제가 뭐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 일단 올해 좀 많이 성공적인 장을 보였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꽤 재미를 보셨을 거고 아무래도 빅테크 위주 기업들이 많이 그 주가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특히 이제 요즘 AI 투자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주가 상승이 꽤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은 최근 이제 미국 금리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주가 변동이 좀 있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최근에도 뭐 연준에서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조금 늦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좀 하락세를 보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 뭐 트럼프 당선도 되면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이 기대감이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가 이제 정책을 기대한 만큼 해서 경제를 끌어올려주면 이제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 그 기대에 조금 벗어나기만 하면 조금 조정장이나 이런 주가가 떨어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만큼 기대가 많이 그 이상적인 기대가 많이 반영된 현재 시장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주식이라는 건 언제든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앞서 소개하실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주린이도 복리로 10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억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노동소득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아, 그쵸. 네. 절대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바로 복리입니다. 이제 복리라는 게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의 수익률이 복리로 쌓인다는 것은 100만 원이 10%가 되면 내년에 110만 원이 되고 그럼 이제 110만 원이 또 10%가 되면 이제 10만 원이 붙는 게 아니라 뭐 121만 원이 되고 이렇게 복리로 쌓이는 거거든요. 눈덩이가 더 크게 굴러가서 커지듯이. 그럼 이제 복리로 쌓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 들어온 월급을 조금씩 나눠서
매달 뭐 조금씩 저축을 해서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럼 미국 주식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제 나의 돈이 복리로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제가 방법론으로 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세에서 60세 한 40년의 투자 기간을 길게 본다면 그 미국 주식의 경우 보통 연평균 수익률을 한 10% 정도로 꽤 높게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대표 지수, 이제 미국 500개 대표 기업들이 있는 S&P 500 대표 지수를 보게 되면 지난 뭐 한 거의 한 100년간 배당을 포함한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고 한 40년 정말 길게 본다면 한 달에 뭐 제가 계산해서 한 20만 원 정도만 넣어도 이제 거의 인플레이션 포함해서 10억에 가까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40년보다 투자 기간이 뭐 20년, 30년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한 달에 넣어야 되는 투자금은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래봤자 뭐 한 달에 20만 원에서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우리가 그 월급마다 뭐 비싼 외식할 돈 조금만 아껴서 이제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해서 좋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10억도 노려볼 만한 투자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이 복리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복리는 무조건 시간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이제 특히 젊은 층 분들에게 가능하면 시작을 안 하신 분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뭐라도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보셔라. 실패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실패해도 그 손해가 적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드가 커지게 되면 실패했을 때 그 손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젊을 때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올해 그리고 내년에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어려워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미국 주식이나 ETF를 투자를 할 때 직접 투자와 뭐 ETF 투자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정말 주식을 잘 모르고 시작을 하신다면 ETF 투자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이건 물론 개인 차이긴 합니다만, 이제 ETF 투자와 직접 투자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ETF 투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ETF라는 것은 다양한 주식들을 한데 모아놓은 어떤 바구니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구니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개별 주식 투자는 제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사는 거니까 아무래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겁이 날 수 있죠. 내가 이 주식을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만약 ETF 투자를 시작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적립식 매수라고 해서, 적립식 매수란 뭐냐면 내가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20만 원 딱 정해서 금액만큼 내가 고른 종목을 매달 이렇게 꾸준히 사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수량을 정하지 않고 매달 뭐 이 주식을 2개 사는 게 아니고 매달 2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사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 주식의 주가가 오름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수량이 자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S&P 500 한 달에 100만 원씩 산다고 쳐봅시다. 네. 그럼 이제 S&P 500이 예를 들어서 한 주에 ETF가 2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이번 달에는 20만 원짜리 5개를 살 수 있겠죠. 네. 100만 원으로. 근데 이제 만약 S&P 500 ETF가 다음 달에는 25만 원을 올렸다고 쳐봅시다. 그럼 주가가 오른 거겠죠. 네. 그럼 주가가 올랐을 때 25만 원짜리는 우리는 똑같이 근데 100만 원을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25만 원이니까 우리는 4개밖에 못 사요. 네. 근데 이제 다음 달에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25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10만 원 떨어지면 반대로 우리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10개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가가 올랐을 때는 적게 사고 떨어졌을 때는 많이 살 수 있는, 이걸 영어로는 이제 dollar cost averag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적립식 매수의 기본 원칙입니다.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수량이 자동으로 그 조정이 되는 어떻게 보면 매수 방법인 거죠.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이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그렇잖아요. 매달 매수 20만 원 이렇게 자동 주문만 요즘 그 증권사 앱에서 쉽게 되니까 네. 그것만 설정을 해놓으면 사실 그게 답니다. 왜냐하면 S&P 500은 지금까지 100년 이상 그 입증된 기록이 있고 미국 주식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이런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초보자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라고 저는 ETF 투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투자는 조금 더 이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은가요?
네, 일단은 그게 안전하긴 한데, 근데 저도 사실 초보자분들한테 ETF 투자로 시작을 하되, 내가 정말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해보고 싶다. 내가 좀 관심 있는 기업이 있고, 내가 거기에 투자해서 좀 성과를 보는 이런 재미를 얻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전 조금 소량이라도 한번 직접 투자를 해보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직접 돈을 넣어서 이 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지켜보는 그 과정에서 얻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서 물론 실패도 하면 거기서 또 얻는 것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ETF를 메인으로 가져가되 이제 작은 부분은 개별 주식 투자로 하라고 추천을 드리죠. 근데 이제 결국 개별 주식 투자의 장점은 성공했을 때 그 ETF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는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한다면 뭐 ETF와 직접 투자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요? 가장 이상적인.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투자 숙련 단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래도 시작할 때는 ETF 이제 100% 시작을 하다가 이제 내가 좀 공부를 해보고 그 비율을 이제 조금씩 그 개별 주식 투자의 비율을 조금씩 올려보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개별 주식 투자 10%, ETF 90% 시작을 했다가 이 10%의 비율을 조금씩 뭐 20%, 30% 올리다 보면 이제 뭐 개별 주식과 ETF가 50% 이렇게 반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별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은 이제 개별 주식 투자 비중이 ETF 투자 비중보다 높아지긴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별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가는 게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이렇게 ETF 투자를 해도 손해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ETF라는 것도 어쨌든 그 주식들 담고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들이 떨어지면 ETF도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세 하락장이 오거나 지금같이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주식이. 이제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 1년 내내 계속 막 기거나 떨어지는 이런 하락장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샀는데 이제 ETF가 떨어지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ETF 투자의 제일 강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립식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내가 최대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년, 20년, 실제로 30년까지 가면 손해를 보는 구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투자 기간을 길게 잡고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 ETF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장기의 기준은 뭐 몇 년 이상을 투자를 하는 걸 이제 장기라고 보시나요? 저는 ETF 투자를 정말 길게 갖고 가고 싶으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장기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장기로 갔을 때 대부분 수익이 나는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3년, 5년 이것도 장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3년, 5년으로 갔을 때 무조건 수익을 잘 볼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다. 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모르는 거고 시장의 장세라는 건 언제든지 하락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내년 당장 주식이 뭐 한 20, 30% 빠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샀으면 20, 30% 빠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이게 3년, 5년 안에 그걸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10년 이상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주식이 우상향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장기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ETF 상품도 네. 이제 한국에서 상장한 ETF 상품이 있고 그렇죠. 또 미국에서 상장한 ETF 상품이 있는데 네. 어떤 걸 고르는 게 더 좋은 걸까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에 상장된 ETF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수료율이 낮고요. IBBBO 같은 경우는 뭐 거의 0.03 이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ETF가 뭐 상장 폐지된다거나 이런 위험이 거의 없고 자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훨씬 이 주가 변동성이나 이런 거에 봤을 때 안정성이 있죠. 근데 이제 국내 ETF에 제가 봤을 때 강점이라고 본다면 요즘 많이 하시는 연금저축 계좌 아니면 이제 ISA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연금 계좌 ISA 계좌를 활용해서 국내에 상장된 뭐 S&P 500 ETF라든지 아니면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미국 ETF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 이제 연금 계좌나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뭐 납입 한도나 이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 후에 뭐 미국 상장된 ETF를 고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국내 그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계속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평생 투자해야 할 그럴 ETF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평생 투자할 ETF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평생 투자한다는 건 사실 말로는 쉽지 실제 하려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평생 투자하겠어 이걸 딱 사도 이제 투자하다가 뭐 1, 2년 후에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이게 손이 떨려서 이거를 계속 그 들고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기준은 일단 무엇보다 안정성이다. 그리고 이제 좀 검증된 기록이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받쳐줘야 된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조건에 부합하는 것 중 하나 이제 전 S&P 500이라고 당연히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S&P 500은 다양한 ETF들이 있잖아요. 뭐 나스닥도 있고 SH도 있지만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을 대표하는 이 500개의 기업을 모아놓은 ETF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미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미국은 연금 제도도 그렇고 주식 시장을 뒷받쳐줄 수 있는 제도가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으로 봤을 때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닷컴 버블 때는 큰 이제 하락을 겪은 적이 있어요. 뭐 거의 한 80% 정도까지. 그거에 비해서 그 낙폭의 S&P 500은 조금 덜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최근 나스닥 100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실제로 평생 들고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하락폭을 제가 투자로서 그 견뎌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S&P 500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채널에서 워낙 그 좋아하는 이제 워렌 버핏이 항상 강력 추천하는 그 S&P 500 ETF 그만큼 신뢰성이 있고 지난 거의 한 100년간의 역사 동안 이 우상향하는 게 거의 증명이 된 그 ETF이기 때문에 저는 S&P 500을 평생 투자할 만한 ETF를 하나 고른다면 저라면 S&P 500 ETF를 고를 것 같습니다. 혹시 S&P 500 ETF 말고 또 이렇게 네. 추천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ETF 상품이 뭐가 또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채널에서도 이제 이 S&P 500을 포함한 3종 ETF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스닥 100이랑 SCHD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TF 투자를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ETF가 뭐 다양한 테마 ETF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제일 단순하게 가려면 S&P 500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S&P 500 외에도 뭔가 내가 좀 섞고 싶다. 내가 좀 테크주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다. 그 성장주에 이런 거 관심이 있다면 나스닥 100이 좀 그런 주식들이 많습니다. S&P 500에 비해서 테크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나스닥 100을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근데 반면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내가 좀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한번 하락할 때 하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층 투자자분들이 조금 리스크는 조금 높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높은 수익률을 노려보고 싶다. 그럼 뭐 나스닥 100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또 추천드리는 게 이제 배당 ETF, SCHD, 네.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좀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SCHD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약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성향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된다. 이걸 꼭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런 ETF를 하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내 성향에 맞는 ETF를 찾아서 결국 나한테 맞는 투자법을 선택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투자하시는 게 미국 주식이고 한국 네. 주식은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한국 주식을 안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그건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긴 했지만 그 대학도 이제 미국에서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일생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돈을 벌고 난 이후로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생활에 좀 밀접하게 닿아 있지 않는 부분에 투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강점은 내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 판매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직접 이용해보고 이런 미국 기업들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거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투자는 나의 강점이 있는 그 게임판을 골라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이 좀 더 유리한 게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한국 주식은 뭐 좋은 주식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를 하실 때 네. 평생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을 찾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투자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평생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장기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기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신다는 건데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장기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투자 기법에 대해서 저는 쉽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투자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 초이스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을 산다고 치면요. 애플 주식이 봤을 때 내일 당장 뭐 한 5%, 10% 오를 수 있는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 뭐 아이폰 판매량 실적이 좋아졌다. 아니면 유능한 경영진을 새로 영입했다. 아니면 이번에 뭐 발표한 애플 AI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온다. 좋은 리뷰를 받고 있다. 이런 다양한 뉴스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내일 당장 5%, 10% 오르는 거에는. 근데 우리가 10년 후 이 애플 주식이 3배, 4배, 5배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냥 애플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주가가 5년, 10년 후에 이만큼 더 올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잘 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그게 본질입니다. 그 주가가 오르는 그 본질이라는 게 결국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이 5년, 10년 후에도 계속 잘 팔릴 것 같다. 그러면 사서 그냥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게임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를 이유를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내가 분석을 하고 맞춰서 샀을 때 실제 그 현상이 일어나야 이 주가가 오르고 단기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단기 투자는 그럼 결국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요소가 많으니까 이걸 잘 찾아서 맞추기만 하면 빠르게 수익을 얻고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여러 개를 계속해서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은 다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제가 말을 세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는 결국 실수를 줄이는 게임인데, 이 단기적인 뉴스, 이런 전망을 맞춰가지고 10년, 20년, 우리가 투자 10년, 20년 길게 갈 거라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략을 짜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단기 투자, 이런 모멘텀 투자, 이런 투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일 저한테 단순하고 제일 저한테 와닿고 하기 쉬운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장기 투자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요즘 이렇게 돌아다니는 짤 보니까 엔비디아를 10년 전에 내가 샀더라면 수익률이 뭐 200%가 그쵸. 넘게 지금 내가 얻었을 거다 이런 짤도 많이 돌아다니던데 네. 그만큼 중요한 게 내가 정말 10년 뒤에 200%, 300%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건데 그렇죠. 이 기업을 내가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종목을 발견하고 선정하는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제가 봤을 때 결국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이제 지표 중에 이제 수익성을 보는 지표에는 영업이익률,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매출에서 이제 뭐 매출 원가랑 이제 영업 비용 이런 모든 비용을 빼고 그 마진율이 얼마나 남냐. 결국 이게 그 회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이런 지표를 일단 저는 먼저 보고요. 그 외에도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ROE 또는 ROIC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주어진 자본, 기업이 이제 자본과 부채를 합쳐서 이렇게 모은 그 현금이 있는데 이 자본금을 활용해서 얼만큼의 수익률을 냈냐. 순이익에다가 자본과 부채를 더한 금액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이 기업이 주주로부터 받은 돈이나 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내가 얼마나 잘 써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걸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기초 체력과 같은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지표를 유심 있게 봐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런 지표를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을 저는 좀 필터링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 안에서도
저는 그 외에도 다양한 재무 정보 지표를 보기는 해요. 뭐 현금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에 비해서 부채는 얼마나 낮은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보고 이제 기업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데, 그 기업들 안에서도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인가?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있는 기업인가?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내가 이 기업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 팔아야 할지, 이 기업이 주가가 왜 오르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재무 정보를 살펴보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10K라고 사업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읽어보면서 이제 비즈니스 설명이나 이제 경영진의 이런 설명을 읽어보면서, 아, 이 기업은 내가 좀 돈을 잘 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 내가 좀 흥미가 가는 기업이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딱 읽어봤을 때 이거 좀 흥미가 가는데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러면 좀 더 리서치할 가치가 네. 있는 거죠. 만약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면 저는 거기서 바로 거릅니다. 그래서 전 주식 종목을 찾는 과정은 이렇게 점점 걸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필터 깔때기처럼.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무 정보, 이제 내가 잘 아는 분야,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좀 흥미가 가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투자할 만한 종목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르신 후에는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네,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주식이든 이 가격을 보고 사야 되잖아요. 네. 어떤 가격에 살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CF 모델이라는 이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 그 방법을 써서 네. 이 주식의 적정 주가 범위를 대략 정합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내가 좀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나만의 이제 이 기업의 미래 매출과 이런 걸 예상해서 적정 주가를 범위를 정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쭉 기다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앱을 통해서 주가가 이제 이만큼 떨어지면 알림이 네네. 오게 이제 설정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보면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매수를 기본으로 하는데,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주식이고 내 포트폴리오에 한 이만큼은 최소 담고 가고 싶다. 그럼 그 최소 수량은 빠르게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지금 사야 되는데 네. 이 최소 수량을 얻지 못하면 나중에 좀 후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최소 수량은 매수를 해놓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가를 조금씩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편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만의 약간 범위를 찾아서 이렇게 매수 원칙은 미리 세워놓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사실. 사실 이 매수만큼 또 어려운 게 매도잖아요. 그렇죠, 매도. 근데 또 복리로 가져가려면 이 개별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꾸준히 계속 투자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도대체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되죠? 매도 타이밍이라는 게 사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뭐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신만의 매도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 기업을 더 이상 이해하기 힘들 때, 예를 들어서 기업의 뭔가 전체적인 경영 방향이 바뀌거나 기업의 주요 서비스 제품군이 바뀌어서 내가 이 기업의 미래 이익을 좀 예상할 수 없을 때, 네.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기업을 매도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내가 애초에 처음에 이 기업에 투자한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우버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우버 주식에 내가 처음 투자를 했을 때 우버가 당시에 그 자율주행을 많이 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버를 옛날에 투자했을 때 우버가 잘 될 이유는 이 자율주행이 잘 돼서 돈을 앞으로 잘 벌 것이다. 근데 우버가 이제 자율주행을 그만뒀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는 내가 투자한 이유가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매도를 해야겠죠. 예.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보다 더 좋은 주식이 생겼을 때,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사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새로운 주식에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이제 기회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보다 지금 새로운 주식이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현재 주식을 조금 팔고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엄청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란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번 오르면 이게 계속 오를 수 있는 그 모멘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 엔비디아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오르던 주식이 계속 오르잖아요. 이게 분명 엄청 오르는 동안 판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여기서 이거 너무 오른 것 같다. 팔아야겠다. 근데 사실 그 시장은 내가 이 주식을 언제 샀고 뭐 200%, 300% 수익이 났다. 이걸 신경 쓰지 않거든요. 주식은 오를 수 있으면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주식이라면 가능하면 안 파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올랐을 때 이 떨어져서 내가 조금 느끼는 아쉬움보다 이 더 올라서 내 수익률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배 올랐을 때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매도 기준을 정해두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때 혹은 주식 기업의 뭔가 영업 현황이 바뀌어서 내가 더 이상 좀 분석하기 어려워졌을 때 이런 경우에는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혹시 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실 때 ETF보다는 지금 현재 개별 종목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개별 종목을 몇 개 정도 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을 유의미하게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지금 한 5개 정도 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생업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찾아내고 이러려면은 시간적인 한계도 있어서 이 개별 주식의 이 종목 수를 조금 어느 정도 정해 놓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너무 많은 종목 수는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지나친 분산 투자는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ETF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오히려 이제 안 좋긴 한데 초보자분들은 여러 개를 사놓는 게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식 하나에 몰빵했다가 이게 떨어지면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게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오히려 그냥 좀 많은 주식 개수로 시작하다가 내가 조금 관심이 더 많이 가고 더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종목 쪽으로 이제 비중을 좀 옮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10개를 갖고 있다고 해서 10%씩 10개씩 갖고 있는 거랑 뭐 30%, 40%, 10%, 5%, 2% 이렇게 갖고 있는 건 다르잖아요. 똑같은 10개라고 해도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 4개의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 뭐 10개 골라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이게 어려운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 수를 사실은 조금씩 줄여나간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투자를 하려면 4-5개 종목도 사실 매번 킵업해서 뉴스를 찾아보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 한 4-5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적당히 분산도 되면서 내가 주식들 다 트랙할 수 있는 그 수량이 한 4-5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주식을 잘 찾을 수 있으면 그 집중된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넓게 시작하셨다가 조금씩 좁혀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지금 타민 더 마켓님이 평생 가져갈 그런 주식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후보군에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간략하게 몇 네.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주식들은 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냥 제가 뭐 눈여겨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만약 평생 가져갈 주식이 있다면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런 걸 예시로 네,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매수매도 추천은 추천 아니고요. 금지는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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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은 아니고요. 네,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크게 일단 빅테크 쪽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강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많은 그 미국의 제품과 이런 서비스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만큼 많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빅테크 중에서는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강력한 이 브랜드 경쟁력이 있잖아요. 애플을 쓰던 사람은 거의 애플만 계속 쓰고 우리 아이폰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애플 제품들 간의 호환성, 네. 이 생태계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이폰에서 뭐 복사를 하면 맥북에서 붙여넣기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연결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애플을 쓴 사람은 애플 쓰니까 맥북도 사야지, 아이패드 사야지, 아이팟도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애플 제품을 통해서 애플은 거기서 또 서비스 매출을 이뤄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판다든지 구독료로 이제 애플 뉴스, 애플 뭐 뮤직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최근 애플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죠. 이런 서비스 매출들이.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애플은 정말 이 스마트폰 하나라는 게 정말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저는 이 스마트폰이 계속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의 선두주자는 지금 애플일 거고 이 애플의 강한 브랜딩 경쟁력으로 인해서 이 선두주자를 웬만해서는 뺏기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애플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평생 가져갈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애플 같이 정말 사람들이 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끊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딩과 이런 생태계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뭐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이걸 기업 입장에서 절대 바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에서 이걸 다 쓰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이 교체 비용과 이 새로 트레이닝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기업들에게 얼마든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가격 결정력이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는 정말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산소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클라우드 사업도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빅테크에서도 평생 가져갔을 때 무리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인투잇이라고 미국의 소프트웨어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인투잇이라고 미국의 보고를 쉽게 해준 네. 어플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그거를 개발한 회사가 인투잇이고 그거 외에도 퀵북이라는 그 미국의 소형 기업들이 많이 쓰는 회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메인으로 그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두 서비스의 특징이 세금 보고는 어떤 미국 국민들이 소득을 내는 미국 국민들이랑 매년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죠. 네. 그리고 퀵북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기업들한테는 이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쓰게 되면 계속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또 이제 평생 가는 기업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기업의 제품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거, 이런 교체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마진율도 당연히 높고요. 그래서 인투잇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수요가 있을 만한 기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은 조금 특이한 기업인데요.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미국의 쓰레기 매각 처리 회사입니다. 네, 굉장히 딱 이름만 들었을 땐 쓰레기 회사를 왜 투자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이 회사가 정말 마진율도 좋고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미국에서 이 쓰레기 매각은 거의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리고 쓰레기 매각 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자들이 그냥 쉽게 들어오지 않는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별로 하고 싶지가 않죠. 딱 이름만 들어도 쓰레기란 그 이름만 들어도 그리고 이미 이 회사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경쟁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가 이 회사가 항상 쓰레기를 처리를 맡아서 하니까 이 맡기는 사람들 상가 쪽 입장에서도 그냥 돈을 그냥 원하는 대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굳이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매력은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이 쓰레기는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쓰레기를 처리를 해주는 회사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술 발전에도 전혀 영향이 없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눈여겨볼 만한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종목 중에는 없었지만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 중에 하나가 네. 테슬라, 엔비디아거든요. 그쵸. 혹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두 기업 모두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평생 갈 기업에는 뭐 언급을 안 드린 이유 중 네네. 하나가 이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에 이제
뭐 전기차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전기차에서 입지는 많이 확보가 된 상태고 이제 자율주행을 지금 주로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거의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아직은 모르는 거긴 하잖아요. 이 자율주행이 정말 상용화되고 그 테슬라가 제가 봤을 때 평생 갖고 갈 기업에 속하려면 이 자율주행이 미래에 무조건 상용화되고 그 모든 차들이 자율주행을 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100%는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전 여전히 테슬라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율주행 입장에서 이미 테슬라 차들이 시중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 차들이 데이터를 쌓으면서 자율주행 쪽에서는 테슬라 이길 기업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여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반도체라는 게 요즘 AI가 이제 워낙 발전이 되면서 거기로부터 제일 수혜를 입은 게 엔비디아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기업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로 새로운 것을 항상 만들어낸 기업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기술 발전이 있었을 때 그 기술 발전에 꼭 필요한 어떤 리소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잘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현대 시대 AI 시대의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 결정력이 생기는 순간 기업은 무한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역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생 갖고 갈 주식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도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의 AI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 모두 제외를 했지만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도의 시점에서 우리가 네. 투자로 접근했을 때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느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섹터가 정말 유망해 보인다. 지금 막 눈에 띄는 섹터가 있다. 이거보다는 저는 항상 생각했을 때 이 시장에서 그 주목을 받는 섹터가 있다면 반드시 외면을 받는 섹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외면 받는 섹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주목받는 섹터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엔 돈이 안 몰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여기에 저평가된 주식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테크 주식들이 많은 주식들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외면받고 있는 섹터가 어떤 섹터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뭐 소비재, 소매업 이런 섹터들이 확실히 요즘에는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고 그렇다면 여기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런 소비재, 소매업 섹터를 최근에 좀 유심히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좀 외면받는 섹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이네요.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 보유를 역대급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 제가 기록하기로는 워렌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량이 3,2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양인데요. 이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미국 그 대기업들 시총 순위를 보면서 3,250억 달러면 지금 당장 시총으로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요.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우리가 많이 먹는 맥도날드, 뭐 디즈니 이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250억 달러로 그냥 이 회사들을 일시불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시총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양의 현금 보유량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대급 보유량이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의 규모 자체가 커진 것도 있고요. 버핏이 현금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과거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현금 보유량이 늘렸던 적이 있나요? 네, 일단 버크셔의 현금 보유량은 계속 꾸준히 늘어오긴 했는데요. 버크셔가 규모가 커짐으로써. 근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 코로나 위기 전까지 많이 늘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늘렸다가 그 폭락장이 오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버핏이 좀 현금을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꾸준히 현금량을 늘려오긴 했습니다, 버핏이. 사실 이 워렌 버핏의 선택이 주가에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쳐왔던 게 사실인데 네. 이렇게 현금 보유량을 늘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이거 제 채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현재 그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량의 대부분이 그 3,250억 달러의 대부분이 이 미국 단기채 투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 그 은행에 들어있는 현금이 아니라 이 단기채 투자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현재 기준 미국 10년 단기채 이자율이 지금 한 4.5%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단기채에 투자만 해도 연 이자가 4.5%가 나오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으면 그냥 단기채에 투자해 놓는 게 낫다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250억 달러, 그러니까 3천억 달러가 단기채라고 쳐도 한 4%라고 쳐도 거의 한 120억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버핏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이뤄온 버핏이고 그냥 정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 그냥 단기채를 들고 있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시총이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커졌단 말이죠. 그럼 그 시총 1조 달러에 가까운 버크셔의 유의미한 그 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버핏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들 중에서만 골라야 되고 일단 그 옵션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안 그래도 옵션이 적은데 투자할 만한 기업이 최근 뭐 밸류에이션도 높아지면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없다. 뭐 최근에 매수한 옥시덴털 외에는 거의 기업들을 많이 매수하지 않고 있는 버핏인데 그냥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현금 모아두고 그냥 뭐 하락장이 왔을 때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을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시각에서는 버핏이 이제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 찰리 먼거가 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이제 본인도 얼마 남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에 이제 좀 후계자를 위한 투자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전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버핏이 그 후계자가 포트폴리오를 그 본인이 꾸릴 수 있을 만한 자유를 주는 게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회사를 유지를 하면서 현금량을 많이 투자할 만한 그 총알들을 남겨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뭐 그런 식의 관점으로 봐도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으면 버핏은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현금을 모아두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은 버핏이 조금 매력적으로 느끼는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뭐 언제 하락장이 오면 버핏은 언제든지 기회가 보이면 정말 막대한 투자 금액으로 이 모아놨던 현금을 언제든지 제가 봤을 땐 투입시킬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많은 기회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또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미국 주식 시장의 리스크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주식시장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도 봐왔듯이 이 미국 연준 FOMC에서 막 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주식시장 가격 변동이 조금 예민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 파월 한마디에 이제 네. 주식 주가 막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국 주식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적응하다 보면 그냥 단기적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두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터지는 이런 뉴스나 이런 기업의 새로운 일어난 이런 뉴스와 상황들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해외에서 전달되는 뉴스를 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섣부르게 결정을 하시면 좀 후회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한국에서 접하는 뉴스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차가울 때 사서 뜨거울 때 팔아라 이런 말들이 통용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의 미국 시장이 혹시 약간 과열되어 있다, 거품이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언제든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언론에서는 항상 이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지금 뭐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항상 나오는 건데 그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과열이 됐다고 해서 이 폭락장이 언제 올 것이다, 하락장이 언제 올 것이다, 이건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오르고 오르다 보면 조정장이 오고 떨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 조정과 하락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클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근데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를 걱정하시죠. 근데 저는 그럴 때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투자는 길게 보고 생각하는 게 좋다. 이것도 지나고 보면 한 1, 2년 지나고 보면 아 이것도 별거 아니었지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코로나 위기 때도 그렇고 네. 주식시장이 엄청 폭락을 했는데 뭐 거의 1년 안에 바로 그냥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너무 이 거품 이런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 아, 그러면 이 주식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럼 그 미래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런 그 업앤다운이 있을 거고, 그런 거에 조금 의연해질 이런 자세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시면서 네.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건 제가 아직 밝힌 적이 없는 부분인데, 네.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9년쯤에 이제 테슬라 주식에 좀 관심을 보였을 때가 네. 있습니다. 그때 좀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도 좀 찾아보고, 그때 테슬라 주식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때는 아직 적자도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 이제 테슬라 이거 전기차, 전기차가 미래가 안 될 것이다. 뭐, 그땐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비전도 있었는데 이거 다 안 될 것이다. 이런 그 여론도 많았고, 특히 공매도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딱 보고 일론 머스크의 딱 비전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자가용 차량이라는 게 그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써 사실 자산이 아니라 거의 부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서 뭐 연료값도 나가죠. 이제 엔진 오일 바꾸거나 이제 수리 비용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죠. 이런 걸 땄을 때, 이걸 따졌을 때 정기적으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어떤 그 물건인데, 이 자동차가 그 저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대로 이 테슬라의 자동차가 만약에 자율주행이 된다. 그럼 이거는 자동차를 거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보면 자가용을 저희가 타는 시간은 그 우리가 실제 활동하는 시간이 거의 한 10%도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뭐 출퇴근을 하거나 가끔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쓰는데, 그 외의 시간을 자율주행이 된다면 이걸 내가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장치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로보택시가 활성화가 된다면 내가 쓰고 있는 테슬라를 이렇게 자율주행을 통해서, 택시를 통해서 부수입을 얻는다. 이런 식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전기차가 그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자율주행까지 된다. 그럼 이거는 정말 자율주행이 큰 수입원의, 미래 수입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보고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한 거죠. 사실 그 비전이 다 무조건 100% 실행될 거란 기대는 없었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실행되고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은 역발상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2020년부터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흑자 전환도 하고 실적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운도 따랐지만, 그때 이후로 테슬라 주식을 어쨌든 20년대 엄청 올랐을 때도 저는 안 팔고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제 좀 잠재력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들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뽑으라면 이제 테슬라 주식을 샀던 거를 뽑고 그때부터 싶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상당하겠는데요? 네, 굉장히 네, 높아진 상황이죠. 네.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투자에서 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투자를 이제 시작하고 몇 년쯤 됐고, 이제 성공적인 투자 사례도 있고, 수익률도 꽤 거뒀는데, 이제 뭐 새로운 주식, 투자할 만한 주식을 찾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의 벽을 느낀 과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아무래도 초보자이기도 하고,
내가 뭐 주식을 뉴스를 찾아보고 분석 글들을 찾아보면서 뭔가 나만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많이 따라가는 느낌을 저 스스로 좀 받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아 내가 좀 투자를 좀 진지하게 좀 제대로 파봐야겠다 해서 다양한 이제 책도 읽어보고 이제 유튜브 영상도 보고 분석 글들도 읽어보면서 특히 개별 기업을 분석할 때 좀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 노트 테이킹을 많이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놓고 내 이 기업을 분석할 때 아, 왜 이 기업이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지 나만의 이유를 최대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최대한 기록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게 이제 약간 투자 일지처럼 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투자하다 보니까 점점 그래도 조금 나만의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을 좀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저만의 독립적인 생각으로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고 또 하고 있지만 또 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네, 뭐 이것만은 꼭 지키시면 좋다 하는 투자 원칙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보지 않고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뭐 네. 친구나 뭐 가족이나 이 주식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단순히 그것만 듣고 매수하는 건 절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무조건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런 사업 모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조금 더 조사를 해본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나의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인해서 산 주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 이후에 투자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나만의 투자를 하려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좀 더 깊게 파보고 공부를 한 후에 나만의 결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배당주는 보통 사람들이 배당금을 받는 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배당보다는 항상 주가 상승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주가 상승이 오면 배당금은 나중에 제가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조금씩 나 스스로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게 배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배당을 준다는 그 안정감만 보고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 시드머니가 굉장히 커져서 나중에 이제 건물 월세처럼 배당금만 받고 이제 생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정말 그 돈을 받는 목적으로 배당 투자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제 나이대에서는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시드머니를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 주가 상승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보고 있고 이제 물론 그런 주식들 중에서 배당을 조금씩 주는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배당률만 보고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한 수익률을 지금 달성을 했지만 네,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테슬라의 비중이 올라갔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오른 상태로 두고 다른 주식도 그냥 한번 보유하면 그 상태로 그냥 쭉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이 올라갔다고 해서 단순히 비중이 올라갔다고 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그 투자 타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주식이 굉장히 잘 돼서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올랐다고 해서 이거 비중만으로 판다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 원칙에. 왜냐하면 그 결국 시장에서는 내 주식의 비중이 얼마나 올랐는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만약 이 주식이 앞으로도 잘 될 거라면 계속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비중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만약 이제 테슬라 같이 이제 많이 오른 주식이 있었을 때 그 주식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생겼을 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지난 5년, 10년의 성과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뭐 3년, 5년, 10년 동안의 성과를 그 미래 예상을 봤을 때 더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있다. 그럼 그 경우에는 뭐 조금 팔아서 그 주식에 옮길 수는 있겠죠. 근데 전 단순히 이제 비중이 올랐다고 해서 그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뭐 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 주식이 있어야 파는 네네. 거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비중만을 위해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의 자산에서 주식 투자로 이 비중을 나눠놓은 그 자산, 그 자본은 거기에서 이제 현금으로 만들지 않고 계속 재투자, 재투자, 재투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제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제가 지금 당장 그 필요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투자용을 위해서 따로 나눈 돈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건드릴 수 없는 돈을 빼놔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을 뭐 새로운 좋은 주식을 찾아서 이렇게 굴려가면서 투자금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도 돈을 버는 것이지만 네, 또 절세를 하는 것도 좋은 또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또 물론 타미님처럼 계속 재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현금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좀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제가 미국 주식을 주로 다루니까 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번 연말에 굉장히 유용한 절세 팁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그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250만 원 그 매매 차익에 25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는 22%의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연간이죠. 네, 예. 연간 250만 원. 그럼 이제 그 말은 결국 250만 원까지는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오래 샀다가 좀 이익이 난 종목이 있다. 근데 이 종목을 굳이 지금 팔고 싶진 않다. 그래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이 주식을 250만 원 그 매매 차익이 될 때까지 어치만큼만 팔아가지고 바로 다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현금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을 팔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짜리 주식 5개를 100만 원에 판 다음에 바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똑같이 다섯 개 20만 원짜리 주식 5개 100만 원어치를 사는 거거든요. 추가로 들어가는 현금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대신에 이제 주가가 여러분이 처음 샀던 순간에 비해서 팔았던 순간까지 조금 올랐을 경우에는 평단가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재매수를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면 이 재매수를 한 후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 주식을 팔게 된 경우에는 이 세금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단가가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차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할 시에도 미래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현재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올해 좀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그 주식을 팔고 다시 매수를 해서 만약 그 주식을 계속 들고 가고 싶다면 다시 매수를 하고 아니면 그냥 아예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어쨌든 그 손해를 실현해서 이 손해를 실현하면 이 매매 차익 250만 원을 계산할 때 그만큼 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다. 근데 전체 그 매매 차익이 350만 원이다. 근데 마이너스 100만 원을 포함하면 25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손해를 실현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내년 이제 5월에 내야 할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이지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도 어쨌든 투자로 이익을 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 조금 많이 오른 종목이 있다. 그럼 저는 조금 250만 원까지는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사면 미래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실 때 네, 좋은 주식을 찾더라도 좋은 가격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맞습니다. 가격에 들어가려면 또 적정 주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어렵더라고요. 적정 주가를 네. 찾는 방법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자책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요. 말씀해드렸듯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주가 범위에 이 주식을 사야 되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나만의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는 이 엑셀 템플릿을 제가 만들어서 이 전자책으로 설명하는 전자책을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전자책의 내용은요,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하는 이 DCF 모델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방법인데 결국 내가 이 기업을 이해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미래의 매출과 이익을 예상을 해서 그 미래 가치를 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결국 이 기업의 적정 주가라는 것은 이 기업이
미래에 나한테 얼마의 돈을 벌어다 줄 것인지, 미래에 얼마의 이익을 벌 것인지, 이 모든 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제가 엑셀로 그 템플릿화를 확실히 시켰고, 이 단계별 과정을 전자책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기업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직접 이 세 가지 기업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과정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밸류에이션, 이 가치 평가에 대한 감이 조금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전자책과 이 템플릿을 활용해 보시면 훨씬 감이 잡히고, 조금 더 감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를 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성공에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성공이나 투자나 때때로 이 외로운 길이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투자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고, 근데 결국 이 외로운 길 속에서도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고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꿋꿋이 하다 보면은 언젠간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가짐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희망 잃지 않으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빛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